10월의 서늘한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던 그날 저녁, 정화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의 부엌은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이었죠. 호준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오늘따라 늦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호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운 톤이었거든요. 정화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왔는데 호준이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얌전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에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엄마, 소개할게요. 소희예요. 호준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것도 아무런 예고 없이 말이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소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어요. 정화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습니다. 그래, 안녕. 갑자기 와서 미안하구나. 미리 말해줬으면 더 잘 준비했을 텐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소희의 대답은 예의 바른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계산적으로 들렸습니다. 정화는 내심 불편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앉아, 앉아. 저녁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호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정화는 직감적으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침묵이 흘렀어요. 호준이는 계속 손을 비비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소희는 반대로 정화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임신했어요. 소희의 말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정화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임신?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뭐라고? 아이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호준이 와요. 소희는 담담하게 반복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덤덤했어요. 정화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호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호준아, 이게 정말이니? 네, 엄마. 정말이에요. 호준이의 대답이 떨어지자 정화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28살이니 나이가 어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소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의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부터 할 생각이에요. 아이한테 좋지 않잖아요. 복잡한 준비 과정이. 정화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결혼식을 생략한다고?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인데?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식을 왜 생략해? 어머니,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복잡한 절차 없이 간소하게 하는 거죠. 소희의 설명에도 정화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호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소희 말이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민하다는 말에 정화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어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죠.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저녁이 되자 아들의 결혼과 임신 소식을 한꺼번에 듣게 되었거든요. 정화는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정화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이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소희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었어요. 어떤 집 딸인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호준아, 소희 부모님은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녁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준이는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그게 수희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요. 바쁘시대요. 그래도 혼인신고 전에는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너무 성급해요.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호준이의 대답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들이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해서 가만두었어요. 다음 날 소희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어머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소희는 거실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정화는 차를 내오며 귀를 기울였어요. 해외여행은 어떠세요? 아이가 생기면 당분간 멀리 갈 수 없잖아요. 해외여행?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웬 해외여행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네, 가족 여행이요. 저희 3명이서 말이에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소희의 제안에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임신 중인데 해외여행이 어디 있어? 위험하잖아. 괜찮아요. 아직 초기라서 문제 없다고 의사가 그랬거든요. 소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화가 보기에는 너무 확신에 찬 태도였어요. 임신 초기라면 더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위험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 어머니, 요즘 임산부들 해외여행 많이 다녀요. 별 문제 없습니다. 소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동남아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날씨도 좋고 음식도 괜찮고요. 며칠만 다녀올 거예요. 정화는 여전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될 사람의 첫 제안을 무작정 반대하기도 그랬어요. 게다가 호준이까지 나서서 설득했습니다. 엄마, 수희 말이 맞아요. 우리가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게 언제예요? 하지만 엄마가 너무 걱정이 많아요. 별일 없을 거예요. 결국 정화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강한 설득에 밀린 것도 있었지만 혹시 이번 기회에 소희에 대해 더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여행 준비는 소희가 모든 걸 담당했습니다. 항공편 예약부터 숙소까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했어요. 정화는 신기했습니다. 임신 중인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일 수 있나 싶었거든요. 어디로 가는 거야? 태국이에요. 푸켓 리조트로 잡았어요. 소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여행 일정표까지 만들어 왔어요. 사흘 동안의 계획이 빈틈없이 짜여 있었습니다. 출발 이틀 전 호준이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혼인신고서 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왜 확인해? 증인 서명란에 엄마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정화는 서류를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양식이었지만 대충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서명되어 있네. 증인란에 정화의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글씨체가 정화 것과는 달랐습니다. 호준아, 이거 내 서명 아닌데. 아, 그게 수희가 급해서 대신 썼나 봐요. 괜찮죠? 호준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본인 동의도 없이 서명을 대신하다니요. 이거 다시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엄마 형식적인 거예요. 어차피 엄마가 동의하시잖아요. 결국 그 서류는 그대로 제출되었습니다. 정화는 찜찜했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정화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행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계속 불길한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정화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고 시계를 보니 출발 2시간 전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오를 때 정화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소희는 임신 중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활기차 보였어요. 오히려 정화보다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공항을 누비고 있었죠. 어머니, 비행기 안에서 뭐 드실래요? 기내식 말고 간식거리요. 소희는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사들이며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너나 챙겨. 저는 괜찮아요. 입덧도 별로 없고요. 입덧이 없다는 말에 정화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신 초기에는 대부분 입덧이 심하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하고 넘어갔습니다. 5시간 비행 끝에 푸켓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 후텁지근한 열대 기후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소희가 예약한 리조트는 해변가에 있는 고급 시설이었어요. 와, 여기 정말 좋네요. 호준이가 감탄했습니다. 정화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이었거든요.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정화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소희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괜찮아요. 특별한 날이니까요. 첫날 밤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다들 여행 피로로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둘째 날 아침 호준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호준이는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좀 어지러워요. 시차 때문인가 봐요. 그럼 오늘은 쉬자. 무리하지 말고. 하지만 소희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아까운데요. 벌써 둘째 날인데 방에만 있을 수는 없죠. 소희야, 호준이가 아픈데 억지로 나갈 필요는 없어. 정화가 말했지만 소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조금만 나가 보자고요. 바람 쐬면 나아질 거예요. 결국 세 사람은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호준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했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호준아, 우리 호텔로 돌아가자. 정화가 팔을 잡으려 했지만 호준이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속이 너무 메스꺼워요. 그 순간 호준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먹었던 음식이 나왔지만 나중에는 노란 담즙만 계속 나왔어요. 호준아, 괜찮니? 정화는 황급히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소희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근처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되었지만 호준이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았고 의식도 점점 흐려졌거든요. 선생님, 우리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화는 서툰 영어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마 위가 상당히 열이 난 상태예요. 뜨거운 물처럼요. 열사병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호준이는 더운 날씨에도 잘 견디는 편이었거든요. 엄마, 답답해요. 호준이가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이 급하게 응급처치를 했지만 호준이 심장은 이미 멈춘 상태였습니다. 안 돼, 제발요. 정화는 울부짖으며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소생술은 실패했어요. 28살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어요. 옆에서 소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치고는 너무 침착해 보였어요. 정화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호준이는 어디 있어? 영안실에 있어요. 절차를 밟아야 해서요. 절차라는 말에 정화는 더욱 슬퍼졌습니다. 아들이 절차의 대상이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화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소희는 그날 밤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잠을 잤습니다. 코까지 골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희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정화가 물었을 때
소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도움이 필요해서 계좌번호도 같이 올렸어요. 정화는 경악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돈 이야기를 하다니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건 소희의 태도였습니다. 슬픔보다는 오히려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이때부터 정화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화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시신과 함께 화물칸에 실린 관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옆자리에 앉은 소희는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지 사흘밖에 안 된 사람이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정화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화의 친구들과 호준이 친구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다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희는 그들을 보더니 고개만 살짝 숙이고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소희야, 괜찮니? 호준이 친구 세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할 일이 많아서 정신없어요. 할 일이 많다는 말이 정화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장례 준비 말고 무슨 할 일이 그리 많다는 건지 궁금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소희는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우는 것은 정화와 호준이 친구들 뿐이었어요. 소희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이라 감정 조절이 안 되나 봐요. 조문객 중 한 명이 소희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가 보기에는 오히려 너무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화는 호준이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신청, 각종 해지 절차, 그리고 상속 관련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구청에서 호적 등본을 떼어오던 날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호준이와 소희의 혼인신고 날짜가 여행 출발 전날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증일란에 적힌 자신의 서명이 이상했습니다. 이게 내 사인이 아닌데. 정화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글씨체가 달랐어요. 호준이가 말했던 대로 소희가 대신 서명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위조 아닌가. 정화는 불안해졌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서명을 대신하는 건 명백한 위조행위였거든요. 하지만 이미 공식적으로 접수된 상태였고 호준이는 이미 세상에 없었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준이가 가입했던 생명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혹시 수익자 변경 신청하신 거 맞나요? 보험회사 직원의 말에 정화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고객님, 아드님이 수익자를 어머님에서 배우자로 변경하셨거든요. 정화는 즉시 보험회사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보여준 서류를 보고는 더욱 놀랐어요. 수익자 변경 신청 날짜가 혼인신고 3주 전이었거든요. 잠깐, 이게 맞나요? 결혼 전에 수익자를 바꿨다고요? 네, 맞습니다. 3월 15일에 신청하셨어요. 정화는 계산해 봤습니다. 그 날짜는 소희가 처음 집에 왔던 날보다도 이틀 전이었어요. 즉, 호준이가 소희를 정화에게 소개하기도 전에 이미 보험 수익자를 바꿔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혹시 확인해 보실래요? 신청서에 서명도 되어 있고요. 정화는 신청서를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호준이 서명이 맞았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 호준이 글씨보다 더 또박또박 써져 있었거든요. 이 서명 좀 이상해요. 어떤 점이 이상하신가요? 평소 제 아들 글씨와 달라요. 더 정성스럽게 쓴 것 같은데. 담당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처리된 건이라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이었어요. 보험회사에서 나온 정화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혼인신고서의 위조 서명, 그리고 결혼 전에 미리 바뀐 보험 수익자.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그날 밤 정화는 호준이 방을 뒤져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특이한 계약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출 계약서. 호준이가 2천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출 날짜가 소희와 만난 직후였어요. 보증일란에는 소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뭘 하려고 이런 돈을 빌렸을까? 정화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호준이는 평소 돈 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이었거든요. 갑자기 큰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세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훈아, 혹시 호준이가 요즘 돈이 필요하다고 한 적 있니? 아니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오히려 요즘 여유 있다고 했어서. 그럼 소희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 전화 너머로 세훈이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뭔데? 호준이가 소희 만나고 나서 성격이 좀 변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엄마한테 다 말했을 텐데 소희 이야기는 별로 안 했어요. 세훈의 말에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말해도 될까요? 말해봐. 소희가 정말 임신한 게 맞나요? 정화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건 자신뿐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훈의 말은 정화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혹시나 하던 의심이 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정화는 곧바로 세훈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카페에서 마주 앉은 세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호준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상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소희를 직접 본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무슨 뜻이야? 호준이가 소희 만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한테는 잘 소개 안 했어요. 한두 번 본 게 전부죠.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호준이가 소희를 집에 데려온 것도 갑작스러웠어요. 그리고 임신 소식도 갑자기였잖아요. 평소 호준이 성격상 그런 중요한 일은 미리미리 상의했을 텐데. 세훈의 말이 이어지자 정화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소희가 다니는 직장 알아? 모르겠어요. 호준이도 정확히 말한 적이 없어서. 정화는 그날 오후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희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소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둘은 호준이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아직 초기라서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소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화가 보기에는 전혀 임신부 같지 않았어요. 몸가짐도 그렇고 먹는 것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는 잘 다니고 있어. 네, 정기검진 받고 있어요. 어느 병원에 다니는데? 순간 소희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정화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 집 근처 산부인과요. 어디? 나도 알 수 있을까? 굳이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소희의 대답은 분명히 회피적이었습니다. 정화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럼 직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 출산휴가 준비는 됐고. 회사에서 배려해주고 있어요. 어떤 회사라고 했지? 기억이 안 나네. 작은 회사라서 모르실 거예요. 소희는 계속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정화는 직감적으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며칠 후 정화는 민간조사업체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며느리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을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신원, 직장, 과거 이력, 가능한 모든 것 다요. 일주일 후 조사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화는 곧바로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봤어요. 먼저 임신 관련부터 말씀드릴게요. 소희 씨가 다닌다고 한 산부인과들을 모두 확인했는데 진료 기록이 없습니다. 진료 기록이 없다고요? 네. 그리고 임신 관련 검사를 받은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정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임신이 거짓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직장 관련해서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소희 씨가 다닌다고 한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네, 유령 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있는 곳이죠. 정화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임신도 거짓, 직장도 거짓이라니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부분인데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소희 씨의 과거 결혼 이력을 조사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슨 사실이요? 이번이 세 번째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전 남편들이 모두 결혼 후 1년 내에 사망했어요. 정화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어떻게 죽었나요? 첫 번째 남편은 심장마비, 두 번째 남편은 뇌출혈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모든 남편들이 결혼 직후 생명보험 수익자를 소희 씨로 변경했다는 점입니다. 담당자의 말에 정화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호준이 상황과 똑같았거든요. 이게 정말인가요? 증거 서류들이 모두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화는 파일을 뒤적거리며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혼인신고서, 사망진단서, 보험금 수령 내역, 모든 게 명확한 증거였어요. 부모님 신원도 가짜입니다. 소희 씨가 말한 부모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소희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던 것이죠. 임신은 거짓이었고 사랑도 거짓이었습니다. 오직 보험금을 노린 치밀한 범죄였어요. 정화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순진하게 속았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님, 이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사건이에요. 담당자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정의를 찾아야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정화는 민간조사업체에서 나온 후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들고 있던 조사 자료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신고하고 싶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정화가 말했을 때 담당 경찰관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응대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제 아들이 살해당했어요. 그제야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화는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태국에서 갑자기 죽었는데 며느리가 이전에도 남편들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담당 형사가 나와서 정화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소희의 과거 결혼 이력부터 보험금 수령 내역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증거들을 보니 충분히 의심스럽긴 하네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인데요? 사망 장소가 해외라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부검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화는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외국에서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게 억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제수사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태국 당국과 협력해서 재수사를 진행하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최소 몇 개월은 각오하셔야 해요. 국제수사라는 게 복잡하거든요. 그날부터 정화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경찰서를 드나들며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때로는 외교부에 가서 국제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태국 당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부검을 위해서는 정화가 직접 태국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가기는 무리일 것 같은데 세훈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화도 마음은 같았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괜찮아. 꼭 가야 해. 이번에는 혼자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달 전 아들과 함께 갔던 그 길이었어요.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진실을 밝힌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푸켓에 도착해서 만난 태국 경찰관은 생각보다 협조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수사 자료들을 이미 검토한 상태였어요. 당신이 말한 것을 다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화는 서툰 영어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부검은 푸켓 대학병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화는 부검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당신 아들에게서 독이 검출되었어요. 의사의 말에 정아는 무릎이 꺾어질 뻔했습니다. 독살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어떤 종류예요? 비소입니다. 비소였습니다. 정아는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독극물이었죠. 얼마나 오랫동안요? 아마 2주 정도 더 된 것 같아요. 2주 정도에 걸쳐 장기간 투여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즉, 갑작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 서서히 독을 먹여 죽인 것이죠. 정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2주간이라는 건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미 독을 먹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한국 경찰에 보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보고서를 보내드리겠어요. 부검 결과를 받아든 정아는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아가 부검 보고서를 내밀자 담당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비소 중독. 이건 명백한 살인이네요. 이제 소희를 체포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긴급 체포부터 신청하겠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소희는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정아는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수갑을 찬 소희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을 때 정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아들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돈을 위해 독을 먹였다니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체포는 됐지만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는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고 말이에요. 소희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청에서 정아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소희의 언니라는 분이 자수해 왔습니다. 면담을 원하시면 오세요. 정아는 즉시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소희에게 언니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동안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혼자라고만 했었는데 말이죠. 면담실에서 만난 여자는 소희보다 5살 정도 많아 보였습니다. 소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소희와 닮은 구석이 있었지만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한 얼굴이었거든요.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소윤은 정아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아는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자수도 그렇고 이렇게 울면서 사과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자수했죠? 당신도 연루된 건가요? 네, 처음 시작은 제가 했어요. 소윤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10년 전에 제 인생을 망친 남자가 있었어요. 결혼 약속하고는 다른 여자와 도망간 놈이었죠. 소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너무 분해서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접근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골탕 먹이려는 거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소희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언니 대신 복수해주겠다면서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정아는 이야기의 전개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기만 치려던 거였어요. 돈만 뜯어내고 끝내려고 했죠. 그런데 소희가 그 남자를 죽였어요. 죽였다고요? 독을 먹였어요. 비소를 조금씩 넣어서 병원에서는 간경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독 때문이었어요. 정아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10년 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후에 보험금이 나왔어요. 몇억 원이었죠. 소희가 반을 가져갔고 저는 반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희가 돈맛에 빠진 것 같았어요. 혼자서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소윤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말렸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소희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대담해졌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남편도. 네, 모두 같은 방식이었어요.
결혼 후에 보험 수익자를 바꾸고 서서히 독을 먹이는 거였죠. 정화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이 세 번째나 네 번째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럼 당신은 뭘 했나요? 계속 방조만 한 건가요? 저는 몰랐어요. 호준 씨 일은 정말 모르고 있었다가요. 소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소희가 또 같은 짓을 했다는 거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이제서야 자수한 거죠? 양심의 가책을 못 견디겠어요. 제가 시작한 일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정화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소윤의 자수는 다행이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후였거든요. 소희는 지금 뭐라고 하나요? 부인하고 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요. 담당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화는 불안해졌어요. 부검에서 독이 나왔는데도요? 직접 투여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누가 먹였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화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살인인데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니요. 하지만 소윤 씨 증언이 있으니까 다시 수사하겠습니다. 과거 사건들도 재조사할 예정이고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희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된 것이었어요. 직접 독을 먹였다는 물증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정화는 법원 앞에서 소희가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태어난 얼굴이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에도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정화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이길 수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소희가 석방된 후 정화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법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아들을 죽인 범인이 버젓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훈이가 찾아와 한 마리 정화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포기하시면 호준이가 너무 억울해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법으로도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세훈의 말에 정화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과거 피해자들의 가족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함께 힘을 모으자는 생각이었거든요. 민간조사업체의 도움을 받아 이전 남편들의 가족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첫 번째 피해자의 어머니는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소희 때문에 아들을 잃은 정화라고 합니다. 아, 뉴스에서 봤어요. 우리 아들과 같은 일을 당했다면서요? 첫 번째 피해자 어머니인 김순자 씨는 정화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끼리의 동질감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억울했어요.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화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의심스러웠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포기해야 했던 것이죠.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소희가 풀려났다면서요? 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요. 혹시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두 번째 피해자의 아버지도 만났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영수 씨였어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정화는 세 가족이 힘을 모아 호준 인권안전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소희 같은 연쇄살인마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재단 설립 과정에서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정화는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했어요. 법이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소희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화의 인터뷰가 방송된 후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저희 형이 5년 전에 갑자기 죽었는데 그때 만나던 여자가 소희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증거가 있나요?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형이 죽기 전에 이상한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제보가 쌓이면서 소희의 범죄 규모가 상상보다 훨씬 컸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것만 6명의 피해자가 있었어요. 재단에서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검찰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증거들이었어요. 피해자가 이렇게 많다면 패턴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담당 검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쇄살인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수사가 결정되었어요. 한 달 후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소희의 집에서 비소가 든 용기가 나온 것이었어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물증이 있습니다. 정화는 그 소식을 듣고 무릎이 꺾어질 뻔했어요. 드디어 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된 것이었거든요. 재판에서 소희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6명의 피해자, 동일한 범행 수법,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에서 발견된 독극물까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피고인 소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정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법정을 나오면서 정화는 다짐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 이제는 다른 피해자를 막을 시간이야. 재단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정화는 전국을 다니며 소희 같은 연쇄살인마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결혼 사기와 보험 사기를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1년 후 정화는 호준이 묘 앞에서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해냈어. 소희는 이제 다시는 나쁜 짓 못해. 그리고 너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있단다. 바람에 흔들리는 묘비 앞에서 정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냈으니까요. 재단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정화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제보 전화였어요. 정화는 당당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거든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